여러분 345쪽에 보시면요. 7번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별표 3개. 그래서 1주택의 예외와 함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우리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가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되죠. 물론 특히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 즉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 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뭐 해야 되죠? 거주해야 되겠죠. 이 조건을 충족하면 뭘 받는다 여러분? 비과세. 그런데 이때 1세대와 국내 1주택 조건을 충족을 했어요. 했는데 요거를 못한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못한 것이죠. 안 한 것이 아니라 뭐야? 못한 것. 즉 무슨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였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면 그냥 요 불가피한 사유로 한 거니까 이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묻지 않고 보유기간, 거주기간, 불문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여러분? 비과세를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자, 이해를 하시고요. 갑시다.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민간이라든지 또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죠. 건설 임대주택. 그래서 민간 건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 또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죠. 여러분 여기서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취득 방법에 따라서 임대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무슨 주택과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슨 주택이죠? 매입 임대주택이고요.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업자가 주택을 임대해서 새로 건축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정채권자 입장에서 정부는 매입 임대주택이 많을수록 좋을까? 건설 임대주택이 많을수록 좋을까? 둘 다 임대주택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 임대주택이 많을수록 좋은가? 매입 임대주택이 많을수록 좋은가? 아이 몰라. 응? 건설 임대주택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신규 공급이 일어나잖아.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에 있던 주택 재고 안에서 빠지는 거잖아. 그래서 신규 공급은 없는데 건설 임대주택은 주택 수 자체가 신규 공급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의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돼. 세법상 혜택을 주는 대신 거기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 뭐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임대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임대 의무 기간인데 이때 이러한 건설 임대주택을 내가 뭘 들어갔다가 여러분 뭘 들어가서 임대 들어갔죠. 임차 들어갔다고. 임차인 들어갔다고. 임대주택 임차 들어갔다고. 그래서 요 임대주택을 이제 분양을 받아서 취득한가? 분양을 받아서 뭐 했다고 여러분?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서 그 임대주택을 내가 뭘 받아서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취득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양도하는 거야 여러분. 양도. 그러니까 내가 이 주택에 맨 처음에 뭐 들어갔다가 임차 들어갔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내가 이걸 뭘 받아서 분양을 받아서 취득해서 보유하다 뭐 했다 여러분? 양도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때에 요 양도했으니까 양도리 나오겠죠. 그러면 요 임차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할 때까지 거주 기간이 보유 기간이 아니라 뭐가? 거주 기간. 살았어야죠,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 기간이 나오는 건데 이때부터 보유 기간이 나오는 건데 이 기간은 짧죠. 그래서 어떤 날 임차납도 무슨 기간? 거주 기간. 요 기간이 몇 년 이상만 나오면 의무 임대 기간인 5년 이상이면 너는 그냥 그대로 설사 요 소유권을 뭐해서
취득을 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 기간이 몇 년이 안 됐어도 2년이 되지 않았어도 여기서 이미 몇 년 이상 살았다면 5년 이상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그러니까 양도해보면 요걸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이해를 좀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주택인데 요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협의 매수나 뭘 당했어요, 여러분? 수용. 그럼 이 협의 매수나 수용은 여러분 특징이 자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야. 강제적으로 팔게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아직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못했는데 뭘 당한 거예요,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 뭘 받고 나왔죠, 여러분? 보상금 받고 나오겠죠? 근데 이때에 요 보상을 받고 양도는 자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야. 강제적이잖아, 강제적. 그러니까 내가 1세대 1주택이었다면 설사 아직 몇 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했어도 2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했어도 그냥 너는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떡하라? 넘겨라. 그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2년 이상 보유를 못해서 나한테 양도하면 비과세를 못 받아. 그래서 양도를 안 하면 공익사업이 추진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팔면은 다기나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야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이죠. 일반적 매도가 아니야. 뭐일 때만이야? 협의 매수나 수용은 자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죠. 강제적. 근데 이때 수용을 할 때 여러분 다 전부 수용을 했으면 좋은데 일부분만 수용했어요. 일부분만. 그래 남아있는 뭐가 있어? 잔존 부분. 일부분만 수용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잔존 부분이 있대. 그러면 요 잔존 부분도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면? 5년 이내에 양도해주면 요거까지 뭐 해주마? 비과세 해주마. 그 얘기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345쪽에 나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묶으시고요.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묶으세요.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 요거는 특징이 세대 전원이 출국을 했어요, 여러분. 세대 전원 출국. 출국이니까 어디 떠난가? 우리나라 떠났다고. 외국으로 갔다고. 외국으로 갔다고. 근데 3번은 왜 나갔냐 했더니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민 가는 거. 3번은 왜 나갔대? 이민 갔대. 이민. 4번은 왜 나갔대?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하는 뭐 여러분 취약이나 또는 뭐 근무상 형편 이 두 가지 사유죠. 이럴 때는 역시 이렇게 이민을 가기 위해서 내가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다더라도 그냥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야. 또는 1년 이상 외국 현장으로 발령 났대. 또는 외국 지점이나 이런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양도할 때 얘는 보주기간 거주기간을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단 여러분 여기는 다 항상 무슨 요건 충족했어야 돼 여러분? 1세대 국내 1토 요건 충족했어야 되는가? 요것만 못한 거야 지금. 그런데 거기 단 출국을 할 당시에 출국이 현재 몇 주택이고 1주택이고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 그랬죠. 2년 이내 한해서 양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요때 요거 밑줄 좀 쳐주시고요. 출국을 할 당시에 1주택이고 출국을 한 날로부터 몇 년에 처분해야 된다고요? 2년.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출국을 하기 전에 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떠난 다음에 양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출국 후 양도. 그러면 출국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떠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주자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가? 비거주자로 바뀌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비과세는 원래 누구만 받는다서 거주자를 받고 비거주자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요거는 이 나갈 때의 상황이 주택 매매 시장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비록 출국을 한 후에 양도할 때는 무슨 상태로 바뀌었지만
비거주자로 바뀌었지만 네가 출국한 날부터 몇 년에 양도하면 2년 이내에 양도해주면 이때는 그냥 1세대 1주택 뭐 해주마 비과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얘가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양가로 5번이에요. 여러분. 요 양가로 5번은 특징이 1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됩니다. 살았어야 돼, 안 살았어야 돼? 살았어야 돼. 그 집에 살았었어야 돼. 몇 년 이상을? 1년 이상. 그런데 아직 2년은 보유를 못했지만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취약이나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역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묻지 않고 뭐 해준다? 비과세해 주겠다고 얘기죠. 자, 여기서 출제를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요걸 출제 살짝 6개월 거주 요런 식으로 살짝 바꾸는가? 그러면 여러분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 최소 몇 년 이상? 1년 이상 살았다는가? 두 번째, 요걸 좀 도와줘야죠. 법정 사유는 4가지야.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이 치료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화.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거로서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사업상 형편이 나오는 거죠. 사업상 형편이 나오는 거죠. 사업상 형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전이 요렇게 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요거를 6개월 이상으로 또 살짝 요렇게 몰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5번이야. 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에서 출전이 가장 답으로 물어본 게 요거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 꼭 잡으시고요. 그래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는 여러분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이나 봐주었으면 쉽게 맞추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8번 장기죠. 장기 저당 담보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자, 여기부터는 이제 특례 규정이야. 특례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8번 특례, 9번 특례, 다음 페이지 10번도 특례. 우리 아직 원칙도 못 잡았는데 특례 갖다 못 오는 수가 있어. 그래서 들어가지 마. 자, 352조 이제 양도 또는 취득식이 들어갈게요. 양도 또는 취득식이. 저는 뭐 요거 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종합 문제용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52조 양도 또는 취득식 합시다. 자, 양도소득세는 항상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뭐. 항상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는 요 그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바로 언제 양도한 걸 보고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라는 시간적 기준이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다 그 얘기죠. 이 양도 시점의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 취득 시점의 가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언제 양도한 걸 보고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자, 그중에서 여러분 352쪽에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양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즉 매매 등으로 인해서 양도가 되었을 때 매매 등으로 양도가 되었을 때 꼭 좀 잡으셔죠. 그래서 매매 등에서 양도가 됐다. 언제 양도할 거면 볼 거냐? 원칙과 예외가 있죠, 여러분. 자, 원칙은 첫째, 그냥 여러분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른 말로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죠. 잔금 지급일. 취득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고요.
도자 입장에선 대금을 청산 날인데 이날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날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우리 책에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등기 접수일만 보시면 되고요. 등록은 동산일 때죠. 그리고 명의 개서는 주식일 때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부동산일 때는 어디로 가? 등기 접수일. 그럼 결국은 어떤 날가?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 바로 양도 시기가 된다 그 얘기죠. 이때에 여기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좀 기억해 두세요. 사실상이란 말이죠. 사실상.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절대 계약상이란 말이 못 나온다는 걸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상이란 말은 절대 못 나온다. 그래서 대금을 청산하는 데 불분명하면 대금 청산일, 또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다 여러분? 등기를 먼저 했다 여러분. 그럼 대금 청산이 빠른가 등기를 빠른가 여러분? 등기이죠. 그러면 그때는 등기 접수일로 가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책을 보세요. 책 보고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장기 할부 조건이랍니다, 여러분. 장기 할부 매매. 할부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장기. 세법에서는 무조건 장기 할부만 있습니다. 단기 할부는 없어요, 세법에서는. 그러면 단기 할부, 여기서 장기는 몇 년을 말하냐? 장기는 적으세요. 1년 이상을 말합니다. 몇 년 이상? 1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하에 상환하는 거죠. 그럼 6개월이나 3개월 단기 할부 일어날 수 있죠. 그럼 6개월, 3개월 등 단기 할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로 가는 거죠, 원칙으로. 단기는. 그래서 단기는 별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일 때는 언제 양도한 걸로 볼 거냐? 그 책 있네. 등기 접수일, 또 뭐 인도일, 또는 뭐 사용 수익일. 시간이 몇 개 나왔어? 3개.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날로 가? 빠른 날. 하여튼 시간이 2개 이상만 남은 여러분이나 빠른 날 이것만 체킹해 두시면 돼요. 과세관청은 빨리 과세하고 싶어? 늦게 과세하고 싶어? 빨리 과세하고 싶죠.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적 기준이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남은 여러분 주저없이 그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라는 것만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도 빨리 붙어야 돼 여러분. 저같이 시험을 보더라도 늦게 붙으면 저같이 됩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고요. 사는 게 아니고요. 쉬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갖고 제 키가 원래 1m 85였어요 여러분. 1m 85였다. 시험에 자꾸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나같이 된다. 꼭 붙어야 돼 빨리. 예. 자, 그다음에 양가로 4번.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자, 여기 밑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몇 개 나왔죠 시간이? 3개. 자, 2개 이상 나면 우리는 이 중에서 어디로 가는가? 빠른 날이죠. 단서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단서가.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공탁됐대. 자, 지금 이거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하면서 나는 뭘 받고 나오는 거죠? 보상금이죠. 근데 이 보상금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뭐.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 시행자는 받으려면 받고 말라 해갖고 법원에다 뭘 걸어놔 버려?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공탁 배우셨죠? 예. 자, 공탁을 했을 때에는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때는 결론.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공탁이 건 거죠. 소송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탁 건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밑줄 소송 판결 확정일로 가죠. 그럼 출제는 요거 소송 판결 확정일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 뭐로 바꿔? 공탁일로 바꿀 수 있어. 저거
공탁일로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공탁일로 한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공탁일이 아니라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당초 상속은 누가 취득했죠 여러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거죠.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뭐가 개시가 됐죠? 상속이 개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넘어왔죠? 상속인한테 넘어왔죠.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한테 주고 갔다고. 그래서 상속 개시부터 이제 누구한테 넘어간가? 상속인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상속인이 보유하다 뭐 했다는 얘기 여러분 이제 양도하였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이때 상속을 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지금 양도자는 피상속이냐 상속이냐? 상속인이 양도했다고 상속받은 부동산 팔았다고. 그러면 상속인 명의로 넘어온 게 언제야? 상속 개시이죠. 그러니까 이때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럼 요때 요게 뭐가 되는 거고 보유 기간이 되는 거고 요때 요 가격이 뭐가 되는가? 취득가. 그래서 요만큼의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게 만약에 증여였다 합시다. 증여. 그러면 증여일 때는 당초 누가 취득한 거야, 여러분? 증여자가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누구한테 준 거야, 이제? 수중자한테 증여해 준 거죠. 그래서 수중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보유하다가 뭐 했다는 얘기야? 양도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야, 여러분? 증여받은 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보유기간 따지고 이때 가액이 뭐가 되는가? 취득가 따라서 양도차가 얼마 나오는가? 요만큼의 양도차가 나오는 거죠. 자, 353쪽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있죠. 자가 건설. 옆에다 적으세요. 건물 신축이죠. 건물을 신축해서 양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건축법상 밑줄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빠른 날의 밑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일 중 어떤 날? 빠른 날이죠. 근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냐고 건축 밑줄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이때는 사용 승인서 교부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어디로 간다? 사실상 사용일로 가네요. 사실상 사용일. 자, 4번. 이제는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다 양도했답니다. 4번 뭐 시효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했답니다.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는 얘기죠. 밑줄 점유 개시이죠. 점유 개시. 자, 특수거래는 지금 들어가지 맙시다. 특히 1번이 중요한데 1번 별표 2개. 1번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이 공법에서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355쪽 맨 위에 의제 취득 씌웁시다. 355쪽 맨 위에. 자,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무조건 밑줄 언제 취득한 걸로 뭐라고요? 19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요. 모든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제일 빠른 게 언제다? 85년 1월 1일입니다. 이 이전의 과거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토박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길동 토박이다. 옛날 20년, 30년 전부터 여기서 주택 취득해서 살고 있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20년, 30년으로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언제 끊어버리겠다? 85년 1월 1일로 끊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55조 양도체계 계산 있죠. 거기 계산 구조가 나왔네요. 355조 별표 3개짜리죠.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 출발점이 양도가액의 출발점입니다. 양도. 너 얼마 주고 팔았냐? 그걸 얼마 주고 산 거냐?
그래서 양도가에서 취득가 등의 뭐 여러분 필요 경비죠. 자, 요거를 차감한 후의 금액. 이걸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계속 봤던 것처럼 뭐로 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라는 거죠. 양도 차익이란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는 요 양도 차익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양도 소득세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남지 않았으면 양도 소득세를 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 팔아서 남은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양도하는 과정에 실현돼서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 소득세인 거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같은 자본적 자산은 장기 보유야, 단기 보유야? 장기 보유야. 주택 한 번 사면은 그냥 며칠 만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아주 뿌리를 뽑는 거죠. 여보세요. 주택 사면 오래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보유하면 그만큼 장기 보유에 대해서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양도책이 어떻게 돼? 과대 계상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러한 과대 계상된 양도책을 즉 장기 보유함으로 해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과대 계상된 양도책을 조정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양도 소득 금액이라 하죠. 특히 여러분 요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에서 여러분 요 양도소득 금액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양도소득 금액은 어디서 여러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양도소득금에서 무슨 공제가 있었으니까? 특별 공제가 있었으니까 이에 대응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랍니다. 됐다. 과표 나면 이제 그다음에 무조건 뭐야, 여러분? 세율이죠, 뭐. 세율. 다만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과세 표현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 이건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었죠. 과세산. 그럼 우리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차장금기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뭐. 차장금기 과세산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어떤 분은 나는 내 방식대로 취득하겠다 해갖고 뭐 앞글자 따서 외겠다 그래서 양도가액인 양부터 줄여서 취득가액 양장 양양양양양 그래서 앞글자 따면은 양치 양장 양양양양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양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김양. 두 번째 양은 박양 이렇게 가겠죠. 그 어르신 여태 지금 합격자 모임에서는 안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양도 가액으로부터 출발을 해갖고 양도 가액 출발해서 어디까지 산출세 계산 과정까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순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 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양도 차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쨌거나 양도 차익이 틀려버리면 나머지는 무조건 양도 소득세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양도 차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요 세액 계산에서 역시 시험에서 개별 문제로 충분히 물어보시는 게 바로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개별 문제로 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돼요. 예. 기본 공제는 그렇게 크게 정리할 내용은 없어요. 근데 세율은 여러분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에
어떠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건지 좀 확인해 보셔야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저 둔촌동 재건축 좀 아파트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실 몇 개 좀 들어가고 그 재건축 과정과 입주권 딱지 이렇게 좀 몇 개 좀 확인해 봤는데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적힌 대로 하시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취득세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몰라. 그냥 이렇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실무에 계신 분 좀 몇 분 찾아다녔는데 좀 답답하더라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 양도 차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 35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자,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대. 첫째 뭐가 있죠, 여러분? 실질 거래 가액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준시가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실질 거래 가액과 기준시가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실질 거래가액은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셔도 일단 어감상, 단어상 어떠한 의미라는 건 전달되죠. 당해 거래에서 이루어진 실질 거래가액을 말하죠. 뭐. 문제는 뭐죠, 여러분?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자, 기준시가가 있다면 지방세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죠. 지방세 뭐가 있다면 시가 표준액이 있다면 이에 대응되는 것은 국세는 뭐가 있다? 기준시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어디에만 나오는 말이고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고 국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 대신 뭐가 나온다? 기준시가가 나온다. 요 집을 잘 찾아가야 돼. 그런데 어쨌거나 국세의 기준시가나 지방세의 시가 표준액은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격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법률에 따라서 뭐한 가액이죠, 여러분? 평가한 가액이죠. 평가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시가는 당해 매매에 의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격이 여러분? 평가한 금액이야.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실 점 뭐죠, 여러분? 밸류, 가치의 개념이죠. 그러면 요거는 거래 가액이니까 요거는 무슨 개념이죠, 여러분? 프라이스 개념이죠. 요거는 시장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합의된 가격이라면 이거는 시장과 가액과는 관계 없이 그냥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야?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야? 과세권자가 정해놓죠. 그래서 예전에는 2005년도까지만 해도 기준시가가 원칙이었고 예외가 투기성 거래인 경우 한해서만 실가로 갔는데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 제도라든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실질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거래 가격이 등기부상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매매 거래가액 등기부상에 표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 거래가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결론 이제 뭘로 계산하라고 여러분? 실질 거래가. 이게 대원칙이고요. 기준시가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주 극히 일부적인 예외일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실질 거래가이고 예외가 기준시가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뭘로 계산하라고 여러분? 실가죠. 자, 그러면 이때 실질 거래가인 양도책은 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실가. 그러면 일단 양도가액을 뭘로 하는가? 실가.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실질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실제 발생한 뭐로 여러분? 필요 경비를 빼라 그 얘기죠. 실제 필요 경비를 빼라.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실질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실질 양도가액은 여러분 글자 들어 내가 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총수익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필요 경비인데 이때의 요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거를 실질 취득 가액이라 하고요.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뭐라 하냐? 양도비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제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옵니다. 이 실질 필요 경비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취득가액에 해당이 되느냐,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이 되느냐, 양도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실질 필요 경비를 계산할 수 있고 없고 있고 이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로 계산할 수 없으면 필요금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쯤 기억해야 될 것이 실질 거래가로 양도처 계산한다는 것은 여러분 실질 거래가로 양도처 계산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실질 거래가에 발생했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가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 비용이 발생을 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증빙 서류가 없으면 양도처의 계산 때 필요경비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 그 취득자한테 당신은 지금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나중에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에 이 필요경비를 양도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서류. 그래서 취득 단계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다 준비를 갖춰놔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합시다. 자, 356쪽을 보시면요. 356쪽. 자, 양도차익이 나왔죠.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했죠. 이때 양도차익의 계산에는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실질 거래가액과 뭐가 있다 여러분? 기준시가. 이때 실질 거래가 좀 확인합시다. 실질 거래가는 것은 자산의 양도 또는 어느 당시 취득 당시 누구와 양도자와 양수자 비출. 여기서 양도자, 양수자 누구를 말하죠?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가,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는 거죠. 반면에 기준시가는 뭐를 말하냐? 양도소득 과세비를 계산해서 각 자산별로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물권별로 뭐한 가액이죠?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됐죠. 근데 여러분 358쪽 넘어갈게요. 358쪽. 자, 2번 양도가액이 나왔네요. 자, 양가 1번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질 거래가액에 따른다. 밑줄 결론 뭘로 계산하라는 얘기 여러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 그 얘기죠. 다음 이렇게 보시고요. 자, 3번 취득가액 갑시다. 역시 양가의 1번 자산의 취득가액은 뭘로 하래 여러분? 자산의 취득엔 든 뭐로 가래 여러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래.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래. 그래서 결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다 뭘로 계산하는 원칙이다 여러분? 실질거래가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취득가액의 양가로 3번 갑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에서 얘기해 주세요. 취득가액의 3번. 밑줄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취득 당시에다가 여러분 요 말을 좀 넣어주세요. 누가냐? 양도자가
이 말이 생략돼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취득 당시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뭐 환산가액 밑줄 매감환 밑줄 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인데 이때 매자 동그라미, 감자 동그라미, 환자 동그라미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 매감환 종류를 외우셔야 돼. 그리고 순서야. 매감환 종류와 순서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뭐로 가고요?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매매 사례가액도 없다. 그럼 어디로 간다?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어디로 간다? 환산가액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뭐가 없다? 기준시가가 없다라는 거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감환으로 끝나고 절대 뭐가 못 나온다? 기준시가가 못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앞에 지로 가셔서 357쪽 보세요. 요거와 대응되는 게 뭐냐면 357쪽 맨 밑에 동그라미 뭐 추계 결정 정정이 있죠? 자, 추계라는 말이 중요해요. 추계. 추계는 뭐야? 추정하여 계산하는 걸 말해. 357조. 그래서 추정하여 계산하는 거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걸 뭐라 한다? 추계랍니다. 그래서 추계 결정 경정 적으세요, 여러분. 일단 추계 결정 경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양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추계 결정 357조 맨 밑으로 가.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인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추계 조사 결정 경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추계 조사는 누가 하는 거다?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장, 즉 과세권자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여러분? 추계 조사 결정 경정 방법이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그러면 이때 이 추계 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매매 사례가액. 그다음에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때는 감정가액의 평균에.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다. 환산가액을 적용하고요. 환산가액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 순서, 매, 감, 환.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시가는 오로지 뭐 할 때만 나온다? 추계 결정할 때만 나옵니다. 추계일 때만 나오고요. 그냥 양도자가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디로 끝난다고? 매감 한으로만 끝나고 뭐가 못 나온다? 기준시가가 못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매감 한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환인데 환이 뭐냐 적으세요. 거기 있죠? 적은 게 아니라 무슨 가액이죠? 환산 취득 가액이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취득 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요. 양도 가액을 환산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환산 취득가액 글자대로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주어졌다 또는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 또는 감정가액이 있다. 주어진 가격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양도 당시 기준 시가분에 양도 당시 기준 시가분에 어느 거 취득 당시 기준 시가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시까지 꼭 외울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쉬겠습니다.